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규 SK증권 경인지점 PB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어쨌거나 6천을 갔다가 올라선 날입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현물 매도세는 커지고 있고 그만큼 또 개인은 지금 벌써 8,700억이네요. 순매수가 거래소에서만. 시장 상황은 지금 한번 진단하신다면은. 네, 뭐 일단 기분 좋게 6천 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싶고요. 이제 돌파한 이후에는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더니 예. 다시 한번 6천 포인트 위로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잘 올라오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로봇 밸류가 많이 붙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뭐 종목들 좀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웨이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최근 2,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뭐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왔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양호하다.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탄력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살짝 재미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20만 전자 100만 닉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가 20만 원과 100만 원 선을 네.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격대가 열렸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가 지켜지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가 지켜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 10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들이 왜 매도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5만 원이나 8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포트에서 비중이 초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100만 원어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00만 원이 되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과 EPS의 추이를 고려해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오늘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 지금 매수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오늘 뭐 계속해서 좀 연속성이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 증권사에서도 나온 레포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EPS를 18만 원대로 이제 우리가 책정을 하고요. PER 기준으로 9배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15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2027년도까지의 영업이익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PER이 8배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10배를 넘어가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EPS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은 좀 걱정이 돼요. 여기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언제쯤 나올까라고 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받아주고 나서 어느 정도 한 번 더 랠리가 나왔을 때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과 100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실적에 기반을 한다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도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말씀 주셨고. 예. 삼성전자도 좀 비슷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EPS 기준으로 23,000원 정도의 EPS를 반영을 해서 네.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PR을 13배 정도 준다면 지금 목표 주가가 3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와.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분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서 뭐 대한민국에 투자라는 비중을 좀 늘린다거나 신흥국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이제 신흥국 중에서 약 13%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 ETF 분배 비중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들어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뭐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부터도 몇십 프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제가 단언키는 어렵겠지만 네. 주가의 그 속도 자체는 좀 조절이 되겠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뭡니까 공매도 대기 자금 소위 이제 그 대차거래 잔고 이게 사상 최대치라는데 이 얘기는 결국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준비된 자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동안에 이 지수 올라오는데 이 숏세력들이 계속 숏스퀴즈를 당하고 손절당하고 이러면서 올라온 것도 예. 크다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던데 이러다 이거 진짜 지수 7천 8천 가는데 불쏘시개로 쓰이는 거 아닐까요 이거? 네, 뭐 방금 역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공매도 함부로 치다가는 이 개미들한테 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대체 잔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150조 정도 되는 것 150조. 같은데 이거는 수치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체크한 바로는 150조입니다. 네. 근데 이 150조라는 대차 잔고가 대차 잔고를 늘린 다음에 공매도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예. 대차를 했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요 물량들이 공매도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화면에도 공매도 대기 자금도 최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맞는데 밀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시 네. 자체가 밀리면 그걸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명분은 되는데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뭐 자고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M7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심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매도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치고 있는 주체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건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잘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오면 우리가 손절매를 하죠. 이제 손실을 확정 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 수익을 내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이제 뭐 쇼커버도 하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쇼 스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매도했었던 물량들은 오히려 매수 세력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묻지마 매수죠. 그렇죠. 가격 불문 사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 밀리기, 2%, 3%도 밀릴 수 있는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가 필요한데 현재처럼 뭐 6,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견조하게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히려 외부에서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트럼프와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또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그 물량들은 오히려 매수세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량 자체가 많은 것은 부담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는 ESS 쪽 2차 전지가 좀 시세를 내더니 아무래도 삼성 SDI를 필두로 또 오늘은 보니까 또 현대차 그룹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섹터 간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 두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예. 경우도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네. 못 올라왔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내용들, 뭐 재무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됐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고체 쪽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으로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쪽에서 뭐 철지 법안이라고 해서 철지요?
차지 법안이라고 해서 차지입니다. 차지. 예. 죄송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말로 차지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뭐 ESS와 관련돼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네. 내용들이 배터리 셀이라든지 모듈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SI 쪽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는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에 따른 반사 수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2차 전지를 볼 때는 ESS 쪽과 그리고 전고체 쪽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2025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전기차 판매량보다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배터리 납품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뭐 100% 성장을 했는데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150%를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네. 배터리 쪽이 더 많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 다만 현재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반도체가 많이 밀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밀리면 2차 네. 전지도 같이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독자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2차 전지 쪽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아가 현대차보다 좀 더 매력적인 이유는 지금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기아가 더 매력적이에요? 일단 기아가 배당 쪽에서는 더 메리트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가 현대보다 이제 배당 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 대한 이렇게 좀 판로를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미국 쪽 공장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뭐 모범생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다 공장을 짓고 건설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관세에 대한 가장 악재성 구간들은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그동안 많이 받았었던 저평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조업체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과 지금 자율주행 쪽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양사 모두 다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었는데 기아도 뭐 현대차를 따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보다는 완성차 기업들이 좀 더 저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뭐 안 보이네. 거래 중지라고 나오는데 뭐요? 현대 ADM 바이오? 예. 예. 이 회사가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걸로는 뭐 이제 사명도 변경한다고 무슨 네. 어려운 아파트 이름 같네. 페니트리움 바이오 사이언스? 예. 그죠. 사명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현대 ADM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임상 수탁 시험을 많이 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수탁? 그러니까 CRO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는데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예. 이 기업이 이제 뭐 신약 개발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재무가 자꾸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현대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신약 개발 쪽에 대해서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변경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뭐 암과 관련돼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뭐 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 기업이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순식간에 예. 한 달도 안 돼서 5배? 예, 주가가 5배가 올라왔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8,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던 기업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사명 변경을 하고서 신약 쪽에 대한 개발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는 올라왔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급등해서 지금 거래 정지시킨 거예요? 예, 거래소에서? 맞습니다. 네, 너무 주가 변동성이 빠르게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 위험 종목, 거래 정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좀 빠르시거나 매매를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7% 정도 올라오고 있네요.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도 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3월 달과 4월 달이 되면 또 우리가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빨간색 표시들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대형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 투자가 굉장히 잘 맞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한참 지난해 이제 한 3, 4분기 때 핫했던 비만 치료제. 지금 미국 쪽에서는 노보노디스크 1112 얘기 많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오죽하면 지금 위고비 가격도 인하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약 그 비만 치료제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떨까요? 좀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도 봐도 괜찮은 건지. 네, 일단 뭐 저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당뇨 쪽이 그래도 성장성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을 몇 개 보면 일단 네. D&D 파마텍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7%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차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서서히 저점대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고 이제 가장 후발주자라기보단 주가 흐름이 가장 늦게 나왔었던 기업 중에서는 G2G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만 당뇨를 막으면 우리가 비만을 완화시키면서 막을 수 있는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앞서서 제가 뭐 현대 ADM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저는 3월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재 가치가 좀 뛰어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상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캐파를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있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 쪽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3월 달에는 재무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데 이거 건설주 언급하시는 저 증권가 여의도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진짜 건설주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실적이 받쳐줍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뭐 돈 벌 일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최근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기업들이나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전주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 원전주가 아니라 건설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현대건설이 지금 12%예요. 예, 12%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15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 PR이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수익성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PR이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보니까 1.9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지금 6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 회사가 원전 쪽에 대해서 큰 기술력,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가스터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이 원전과 관련된 이 핵심 분야를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60조고 현대건설이 15조라고 한다면 다들 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어쨌든 그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원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건설주들이 어떻게 보면 상방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처럼 이렇게 현대건설이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조정이 좀 나올 때는 건설주들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이라든지 해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정도가 좀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선순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현대차가 그동안 제조업체로서 밸류를 많이 못 받고 있다가 우리가 리레이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평가를 받는 명분이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성장성이 붙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주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원전이라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평가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건설주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환유화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좀 있었지만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정말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이런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선순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원전, 뭐 건설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앞서 소장님 말씀대로 뭐 파죽지세로 예. 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뭐 수익률을 좀 높여가는 차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 네. 어떻게 좀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 네. 요즘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냐. 아. 그래도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에 있는 글쎄, 게 뭐냐라는 좀 것을 싸 많이 보이는 여쭤보시거든요. 쪽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거죠. 말씀드려요. 너무 죄송하지만 좋은 기업들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막 당장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차트상으로 부담이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이제 ETF 상품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해요. 네. ETF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ETF를 말씀드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ETF 같은 경우는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정상인데 네. 최근에는 또 ETF가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이끌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수익을 좀 더 공격적으로 챙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브 ETF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특정되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네, 들어가지고 예.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ETF를 좀 공략을 해보시면 지수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지수 플레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차차 종목별로 좀 더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살짝 부담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버텨줬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비중을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코스닥도 지금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